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정보로 세상과 소통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매체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진행이 됩니다. 대학 구성원의 정보 윤리 특징과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윤리, 학술 활동가 연구자에서의 윤리, 정보 공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저작권 공정 이용, 논란 사례를 보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정보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구성원의 정보 윤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미디어 기반 정보 활동을 하는 수준에서 정보 윤리에 대한 준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 구성원의 과업인 화업은 과업 수행, 개인정보의 보호 부분에 있어서 정보 윤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연구는 주로 연구자, 교수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연구 과정에서 저작권이나 출판 과정에 있는 정보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정보 윤리의 큰 개념, 주요 개념,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윤리의 개념은 정보의 창출,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규범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요 개념은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또는 공유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데이터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정보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보의 잘못된 사용과 오용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보 접근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소유하고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보윤리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 해약 금지, 선행, 정의 등 기본 원칙 준수의 필요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율성의 존중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약 금지는 정보 사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논의합니다. 선행은 정보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의는 정보의 분배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 구성원에 대해서 학생과 연구자, 교수자 이렇게 나눠서 정보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의 정보 윤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관리,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는 것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학습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윤리적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 의식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활용은 매우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책임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절 방지입니다. 과제, 연구 수행 시 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여 표절이 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수자의 정보윤리입니다. 교수자의 정보윤리는 교육에서의 공정성 및 책임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에 대해서 수업에서 평가하는 것 또한 신뢰성 있는 교육 자료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직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할 윤리적 책임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의 자료나 연구 결과물을 제작을 할 거나 작성을 할 때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명확하게 저작물의 인용을 또한 출처를 표시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정보사회에서의 정보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정보 윤리의 개념, 중요성, 기본 원칙,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 통신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정보 기술에 의한 급격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정보 사회 내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체제 안에서 강제성을 두고 지식정보 사회의 윤리 의식을 강제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의 윤리적 자발성이 유발되어야 장기간의 윤리 의식 형성과 윤리적 사회 문화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윤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나 이런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는 방안, 그게 정보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윤리 기본 원칙은 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상적 책임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관계가 있고,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이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줄 수 있는 사건과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존중입니다. 존중은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각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협성, 안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고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약 금지는 사이버 성폭력, 트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정보 시대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정보윤리의 기능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총 신뢰성,
공정성, 책임감, 기밀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은 정보 사용이나 처리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 공정성은 모든 활동의 투명성 유지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감은 교육,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외부 유출을 예방하는 게 정보윤리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과 공정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유형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작권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부분은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고 허락 범위 이외에 이용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는,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저작 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출판권 침해는 출판권자가 아닌 자가 허락 없이 출판을 하는 경우가 출판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저작의 이 인적권자의 허락이 없이 공연이나 음반, 방송, 녹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법으로 명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수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검찰청이 공개한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기소, 불기소 비율을 보면 여기에 전체에서 청소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이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파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저작권의 변화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 또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무 환경이 매우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격 교육 실시, 홈스쿨링, 온라인 교육 등 교육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소비자의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이 집중하면서 플랫폼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 미디어의 변화는 저작권의 범위와 내용을 다시 규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 청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쟁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실시간 콘서트를 보면 방송, 공연 성격이 포함되고 있지만 이는 저작 인권자에게 중요한 시익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물을 방송, 전송, 공연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나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는 이러한 권리 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적인 성격의 저작물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저작권법이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및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한 쟁점입니다. 홈오피스 개념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사적 복제의 장소적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의 허용 기준 범위는 발생한 장소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장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반대로
회사 업무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나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이러한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폰트의 경우에는 개인용, 업무용으로 구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적 공간에서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예술 환경 변화로 인한 쟁점입니다. 콘서트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AR 합성 기술을 도입하거나 3D 그래픽을 구현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상 콘서트가 온라인에서 방영이 되면 공연으로 봐야 될지 이것을 방송으로 인정해야 되는지를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또 어느 범위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작권과 공정 이용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뉴스 기사를 복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업로드했을 경우에 비영리 목적인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 뉴스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한 것입니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학부생에게 유용한 질문으로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질문을 보면 대학생들이 정규 수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를 복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일부분을 복사하거나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기술 부분이 중심이 되고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인용하고 출처를 하면 또한 이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작물 전체를 쓰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저작물을 일부분 복사하고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섹션은 연구자가 학술 활동이나 논문, 학술지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구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 윤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은 인용과 표절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인용과 표절에 대해 상세한 개념과 유형,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용이란 타인의 말, 아이디어, 글 등을 자신의 글이나 말에 포함시키는 행위입니다. 인용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정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주장이나 논점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독자나 청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인용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해 인용한 부분을 명확히,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한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서 직접 인용을 해야 합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디어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고 자신의 논지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학문적 정직성과 윤리성을 지키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용의 표기에서 인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정확성, 출처 명시, 적절성, 균형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성입니다. 인용할 때는 원문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합니다. 원문을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해석에 맞추어 바꾸면 원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출처 명시입니다. 인용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하는데요.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논문이나 글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인용은 글의 맥락과 주제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인용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인용한 내용이 글의 주제와 논점에 맞아야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입니다. 과도한 인용은 피하면서 인용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분석을 충분히 포함시켜 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나 청중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인용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히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인용의 표기에서 학문 유형별로 인용 스타일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사례를 통해서 좀 인용의 표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및 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MLA 스타일로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LA 스타일은 인문학과 사회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스타일의 핵심은 간결성과 일관성입니다. MLA 스타일로 인용하고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은 본문 내에서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저자의 성과 출판 연도를 넣는 방식이 아니고 대신 괄호 안에 저자의 성과 페이지 번호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스미스 45 이런 식으로 저자의 성과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여 인용합니다. 두 번째, APA 인용 스타일입니다. 이는 과학공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용 방식으로 정확한 출처 표기와 데이터의 정확한 전달을 중시합니다. 이 스타일은 저자, 연도 시스템을 채택하여 독자가 인용된 연구나 논문의 최신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장 내에서 인용 시 저자의 성과, 연도를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학 및 기술에서 많이 활용하는 IEE 인용 스타일은 본문 내에서 인용된 자료에 숫자를 매겨서 인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인용의 순서를 기반으로 번호를 매기고 각 번호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스타일은 본문을 간결하게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인용은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인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과 적절한 인용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용을 할 때는 가능한 원본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에서 직접 인용함으로써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인용은 독자가 그 문구의 원래 의미를 오해 없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인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접 인용이나 이런 요약을 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해서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용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이나 과제 내에서 출제 표기가 일관되지 않으면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스타일을 사용해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인용 형식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할 때 작성하는 논문이나 과제에 맞는 인용 스타일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학문 분야마다 선호되는 인용 스타일이 다르므로 그 분야의 관심에 맞는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과 사회 분야에서는 주로 M&A 또는 APA 스타일을,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는 IEE 스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들은 모두 저마다의 규칙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선택한 이후에는 반드시 해당 스타일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용 스타일은 본문 내 인용 형식뿐만 아니라 참고 문헌 목록 작성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3은 인용 표기를 위한 지원 플랫폼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글 스칼라, 즉 구글의 학술 검색은 다양한 학술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인용 표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검색하면 해당 논문의 인용 횟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 버튼을 누르면 인용 스타일에 따라 인용 표기를 다르게 제시해주고 있어 복사하여 자신의 보고서 또는 논문의 참고 문헌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학술 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각 논문 상세 페이지에서 인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인용 문헌 정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드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드노트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참고 문헌 관리 기능과 인용 도구를 제공하고 워드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 시 인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참고 문헌 스타일을 제공해서 직접 스타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기능을 통해 여러 기기에서 참고 문헌을 동기화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용량 참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용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어 세부적인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만큼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맨들레이는 무료 참고 문헌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PDF 파일 관리 기능이 뛰어나며 논문에 주석을 달거나 하이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다른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 및 리브레 오피스와 통합되어 인용 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장점은 사용 편의성, PDF 관리, 무료 사용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제한된 저장 용량으로 인해서 데이터 동기화 속도가 느리고 일부 고급 기능은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테로는 오픈소스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와 통합되어 온라인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 플랫폼에서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작업 기능을 제공하여 연구팀과의 협업이 용이하게 됩니다. 조테로의 장점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오픈소스로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정됩니다. 또한 브라우저 확장을 통해 웹에서 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터페이스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엔드노트를 활용하여 인용 표기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드노트 기능은 라이브러리 생성, 레퍼런스 생성 및 관리, PDF 파일 첨부 및 메모, 워드에서 인용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DB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검색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엔드노트 데스크탑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총 몇 개의 논문을 유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엔드노트에서 이 총 51개의 레퍼런스를 가져온 것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검색한 부분의 전체 목록을 가져온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PDF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포함하면 이런 식으로 PDF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서머리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학문적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표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문장,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절차 없이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표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논문을 복사하거나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글처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절이 심각한 이유는 학문적 신뢰성과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교육의 기본은 정직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표절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를 표절하면 연구자의 신뢰도와 연구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표절이 발견되면 학계에서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문적 경력이 단절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절의 유형은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표절은 타인의 문장이나 단락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인용 없이 타인의 글을 자신의 글로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표절은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글을 새로운 작업물로 재사용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과목이나 출판물에 제출하는 경우가 자기 표절에 해당됩니다. 모자이크 표절은 여러 출처에서 단어나 문장을 가져와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여전히 원작의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원문을 약간씩 변경하거나 동의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부분적인 표절도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자신의 말로 약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인데요. 원래의 아이디어나 의미를 변경하지 않고 문장 구조만 바꾸는 경우가 부분적 표절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 표절은 그 말대로 타인의 독창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연구나 발표에 사용하면 아이디어 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표절은 타인의 데이터, 통계, 연구 결과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표절의 기준은 5가지로 구분하여 표절 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는 텍스트 일치도, 출처 명시, 여부, 아이디어 출처, 의도성, 그리고 인용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트 일치도는 타인의 문장과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유사성 검사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명시 여부는 APA, MLA, 시카고 등 학술적 인용 방식을 준수해 출처를 명확히, 정확히 표시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아이디어 출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원이 명확히 밝혀졌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며, 의도성은 표절이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를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방식은 다양한 인용 방법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학술적, 학문적 윤리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절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인용, 정확한 출처를 기재하고 인용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고한 문헌을 모두 기록해서 보고서, 논문 등 내용과 참고 문헌 목록을 일치하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텍스트 유사성 검사 도구가 터니닛, 카피킬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출처를 명시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글쓰기의 윤리적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맞게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윤리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잘 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 전달에 대한 매체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전달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또 노션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지만 보안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된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링크나 파일을 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팸 필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클릭하지 않고 스팸으로 신고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을 열기 전에 송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설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설정을 통해 누가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정확히 설정하고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은 공유 전에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공유 대상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보안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전에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파일 공유 시 필요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문서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경우에는 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서 계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전송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VPN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소셜미디어 설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로필 및 게시물의 개인정보 공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싱 메일과 링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문서 보안이나 대화 및 회의, 물리적 보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문서 보안은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리적 접근 제어를 위해 중요한 문서나 자료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이나 팔 캐비넷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고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은 사용 후 반드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 및 회의 중에서도 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밀 회의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적절한 장소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장소가 보안이 철저한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회의나 대화에서 공유할 정보를 사전에 정리하고 준비하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단말기는 항상 잠금 설정을 유지하고 자리에서 떠날 때는 반드시 잠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감시 및 접근 제어를 위해 중요한 장소에는 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해 정보와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공정 이용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로서 우리의 삶에,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와 공정 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획득한 정보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라는 논란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영국, EU에서도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정책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정보윤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습을 제안합니다. 우선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용 표기 기준을 적용해서 실제로 정보 자원을 인용하는 실습입니다. 두 번째로 표절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가 점검 실습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 표기 기준을 적용해서 정보 자원을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첫 번째 실습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학술지를 적용해서 참고문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APA 스타일 기준은 아래에 정의된 기준과 같습니다. 저자, 출판일자, 논문명, 저널명, 권호, 페이지 구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추가로 DOI 같은 URL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에서 저자, 송형섭, 그리고 출판일자, 여기 위에 2023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합법성 공정의 원칙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를 여기 논문명에 넣고요. 이 논문은 공법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널명을 공법연구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꼭 넣고요. 그다음에 권호도 여기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호를 볼륨 52 넘버 2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작성해주고 또 다시 쉼표를 한 이후에 1부터 36 페이지 구간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APA 스타일 기준에서 학술지 기준, 단행본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타일 인용 기준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라 이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단행본인 생성형 AI 활용, 16가지 생성형 AI 활용 이 단행본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내용입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번 표절 검사를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킬러를 좀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부터 AI가 생성한 글까지 모두 표절 검사를 가능하게 됩니다. 카피킬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카피킬러 메뉴가 나타나고요. 여기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내가 작성한 파일을 표절 검사를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검사 상태, 평균 표절률, 문서 유형, 검사 설정, 검사 일자, 검사 유형, 그리고 최고 표절률, 비굴 범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과 다운로드, 상세 보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표절률이 일어났는지 또한 그런 표절률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정보 리터러시와 정보 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윤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건강한 정보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윤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